여러분, 혹시 이런 황당한 시댁 겪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한창 컴퓨터로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는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의 부서질 듯 열리는 거예요. 임유진, 너 당장 안 나와.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고함에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 친척들 다 모인 앞에서 똑똑히 말해. 내가 선택지 2개를 줄 테니 골라. 저는 휴지를 뽑아 키보드를 닦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뻔했거든요. 요즘 들어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주문처럼 외웠어요. 여자가 무슨 사회생활이냐고.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바라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소파에 기대 팔짱을 끼고는 시어머니가 또 무슨 쇼를 벌일지 지켜봤어요. 김영숙 여사는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고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첫째,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 내. 그리고 집에서 나랑 내 남편 시중이나 들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고 그래야 우리 집안이 평안한 거야. 그녀 뒤에 서 있던 셋째 고모님이 바로 거들더군요. 그래, 유진아. 여자가 일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결국 가정이 우선이지. 네, 남편 박준호 좀 봐.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는데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니? 하마터면 비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어요. 박준호의 월급 400만 원은 본인 술값, 담뱃값으로도 모자랐거든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시어머니께 금팔찌 사드린다며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럼 2번째 선택은요? 고모님과 말 섞기 싫어서 저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였죠. 2번째? 네가 계속 그렇게 밖에 나돌고 싶으면 준호랑 이혼해. 우리 박씨 집안은 너처럼 분수도 모르는 며느리 필요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모님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죠. 유진아, 이혼은 안 된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 팔촌 아저씨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내 생각엔 그냥 회사 그만두는 게 좋겠구먼. 여자는 집에 있는 게 제일이야. 저는 시끄럽게 떠드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죠. 어머님, 방금 하신 2가지 선택, 제가 잘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이혼하라는 말씀, 똑똑하게 녹화되게 좀 부탁드려요. 김영숙 여사는 핸드폰 카메라가 얼굴을 향하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그녀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가볍게 몸을 피해 소파 반대편으로 돌았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실까봐 그러죠. 여기 친척 16분 앞에서 확실하게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발뺌 안 하시죠. 셋째, 고모님이 김영숙 여사 앞으로 나서며 저를 막아섰어요. 임유진,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 이러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지. 제 태도가 어때서요? 저는 핸드폰을 그녀에게 돌렸어요. 고모님, 지난달에 빌려가신 150만 원은 아직 안 갚으셨던데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고모님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어요. 자기 편이 없어진 걸 본 김영숙 여사가 다시 발악하기 시작했죠. 몰라. 오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 사표 내든가 이혼하든가. 전 3번째를 선택할게요. 저는 녹화를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전 사표도 안 쓰고 이혼도 안 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저희 집에서 소란 피우시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네가 감히. 김영숙 여사가 펄쩍 뛰었어요.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내 아들 집에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야.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산 집이고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자, 이제 모두 나가주시죠. 팔촌 아저씨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이렇게 경우가 없어? 준호가 너를 아주 상전으로 모시는구먼. 상전이요? 제가 돈 벌어서 자기 도박빚 갚아주니까 저랑 결혼한 거겠죠. 저는 그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팔촌 아저씨, 작년에 아드님이 진 사채 600만 원 제가 해결해 드린 거 잊으셨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지만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척들이 모두 조용해지자 김영숙 여사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조상님 뵐 낯이 없네. 이놈의 인생, 더는 못 살겠다. 그 생쇼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만 나왔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가져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셋째 고모님과 통화한 내용이었죠. 걔가 사표만 내면 월급 통장은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걔가 버는 돈은 다 우리 돈이지. 준호 말로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번다던데. 거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김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자, 보세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머님이 무슨 꿍꿍이신지 다들 아시겠죠. 저를 사표 내게 해서 공짜 가정부로 부려먹고 제가 번 돈까지 가로채시겠다? 꿈 깨세요.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지금 당장 이분들 데리고 나가세요.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준호한테 보내고 경찰 불러서 이게 공갈 협박에 해당되는지 물어볼 테니까요.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셋째, 고모님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자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죠. 두고 봐. 이걸로 안 끝나. 친척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그 뒤를 따랐어요. 제 옆을 지나갈 때 팔촌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유진아,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아저씨 아들 단속이나 잘하세요. 저는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준호, 내 마누라가 지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어. 당장 와서 전연 좀 어떻게 해봐. 문에 기댄 채 제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사표, 이혼, 내가 정말 만만한 사람으로 보였나. 두고 보라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저는 커피가 쏟아져 망가진 키보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올 때 키보드 새로 하나 사와요. 제일 좋은 걸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해요. 그들이 나를 짓누르려 할수록 나는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야 하죠. 그리고 박준호. 그가 돌아오면 마침 잘 됐네요. 그와 계산할 게 아주 많았거든요. 이뮤진, 너 미쳤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박준호의 고함이 복도에서부터 들려왔어요. 그는 김영숙 여사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불이 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죠. 그의 뒤로는 아직 가지 않은 친척 몇몇이 따라붙었어요. 셋째 고모님은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했죠. 준호야, 잘 왔다. 네 마누라 때문에 어머님이 기절하실 뻔했어. 박준호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가 너 생각해서 사표 내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엄마가 널 해치기라도 하겠냐고. 여자가 맨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게 보기 좋아? 저는 비웃으며 서랍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보기 좋은 거? 마누라 돈으로 자기 엄마 금팔찌 사주고 시동생 도박빚 갚으라고 몰래 1,000만 원씩 송금하는 것보단
보기 좋을걸? 거래 내역서에는 김영숙 여사와 시동생 박준서에게 송금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돼지간처럼 붉어졌죠. 그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 내 뒤를 캤어? 안 캤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 전부 당신네 집안 현금 인출기가 된 걸. 저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자, 여러분. 당신네 어머니가 날 어떻게 등쳐먹으려 했는지도 들어보세요. 걔가 사표만 내면 월급 통장은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한 달에 수천만 원은 번다는데 그거면 우리 준서 장가 보낼 수 있겠다. 문가에 모여있던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모님이 셋째 고모님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죠. 어쩐지 사표 내라고 하더라니. 월급 통장 뺏으려고 그랬구먼. 어느새 돌아와 있던 김영숙 여사가 녹음 내용을 듣고는 펄쩍 뛰었어요. 거짓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이요? 어제 오후 3시 15분. 고모님이랑 통화하신 기록인데 통신사에 확인시켜 드릴까요? 셋째, 고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박준호는 갑자기 제 손목을 무섭게 잡아챘어요. 이뮤진, 그만 좀 해. 엄마도 다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너 한 달에 그깟 돈 좀 번다고 그렇게 잘났어? 사표 내고 집에 있으면 어디 덧나? 그깟 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박준호, 당신 월급 400만 원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면 아파트 대출금 이자도 못 갚잖아. 매달 당신 통장에 600만 원씩 넣어주는 사람이 누군데? 작년에 당신 차 바꿔준 사람은 누구고?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어요.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네가 내 아내니까. 이제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어요. 도장 찍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소원대로 해줄 테니. 김영숙 여사는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찢으려 했지만 저는 발로 그녀를 밀쳐냈어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며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죠. 이 독한 년.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결혼 3년 동안 당신네 집안 16식구 경조사비 전부 제가 냈어요. 당신 아들 도박빚 0만 원도 제가 해결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공짜 가정부로 만들고 내 월급 통장까지 삼키려고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잘해준 건가요? 팔촌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아저씨,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작년에 수술하실 때 입원비 600만 원 제가 내드렸죠? 그 사람들 편들고 싶으시면 그 돈부터 갚으세요. 그의 손에서 담배가 툭 떨어졌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준호는 이혼 서류를 보며 손을 벌벌 떨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가 한 말 몇 마디 때문에. 몇 마디가 아니야. 당신네 집안 전체의 계략이지. 저는 그의 코앞을 가리켰어요. 당신이 몰래 당신 엄마한테 돈을 붙일 때부터, 당신 엄마가 친척들 데리고 와서 날 협박할 때부터 당신들은 날 그냥 돈 나오는 나무로만 생각했어. 똑똑히 들어둬. 나 이뮤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은행 앱을 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해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공동명의 계좌는 전부 동결시켰어. 당신이 쓰던 내 가족 카드도 정지됐고 박준호의 핸드폰에서 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은행에서 보낸 계좌 동결 알림 메시지였죠.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죠. 너 미쳤어? 거기 내 돈도 있단 말이야. 당신 돈. 저는 비웃었어요. 거기 있는 1억 6천만 원 중에 1억 4천만 원이 내 연말 보너스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와? 김영숙 여사가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제 핸드폰으로 달려들었어요. 당장 계좌 풀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고 그녀는 TV 장식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친척들은 겁에 질려 그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다들 꼼짝 마세요. 저는 크게 소리치며 핸드폰을 그들에게 겨눴어요. 누구든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지금 바로 112에 강도죄로 신고할 겁니다.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붙잡고 울음도 잊은 채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당장 당신 아들, 그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3일 뒤 구청 앞에서 봅시다. 시간 어기면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박준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겠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날 속이고 이용할 생각만 하던 그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란 각오는 했어야지.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셋째, 고모님이 김영숙 여사를 부축하며 말했죠. 형님, 일단 오늘은 갑시다. 김영숙 여사는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가다 제 옆을 지나치며 아케는하게 쏘아붙였어요.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요.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복도에서 박준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문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자 속이 후련해졌어요.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오늘 드디어 폭발한 거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고 저는 펜을 들어 안에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 임유진은 더 이상 누구의 부속품도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다. 누구든 날 기만하려 든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회사 부사장님이었죠. 임 팀장. 내일 프로젝트 회의. 상대방 쪽에서 오전에 하자는데 괜찮겠어? 네, 문제 없습니다. 시간 맞춰가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김영숙 여사가 부딪혀 망가진 TV 장식장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자신들 손아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네요. 두고 보라지.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고로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알아봐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친구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작에 헤어졌어야지. 주소 보내. 지금 바로 갈게.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 싸움, 제 승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박준호와 김영숙 여사.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라는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친구와의 통화를 막 끊었는데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숙 여사의 고함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죠. 임유진, 이 배은망덕한 년. 당장 계좌 안 풀어. 문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현관 옆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녀는 박준호에게 문을 걷어차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셋째 고모님과 팔촌 아저씨는 옆에서 바람을 잡고 있었죠.
복도에는 이웃 몇몇이 구경하러 나와 있었어요. 차라리 부숴보시죠. 저는 문을 열고 방망이를 든 채 문에 기댔어요. 이 문, 제가 재작년에 특수 잠금 장치로 바꾼 거라 웬만해선 안 열릴 텐데 오늘 만약 부수시면 제가 1,000만 원 보상해드리죠. 문을 차려던 김영숙 여사의 발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제 손에 들린 방망이를 보고는 슬쩍 뒤로 물러섰죠. 네가 감히 날 치려고? 내가 네 시어머니야. 어디 한번 문에 손대보시죠. 저는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주거침입에 재물손괴, 이걸로 최소 6개월은 빵에 계셔야 할 텐데요. 이웃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말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지는 몰라도 문을 부수면 안 되죠. 전현이 우리 집 돈을 전부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김영숙 여사가 이웃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어서 먹여 살리는데 전현은 돈 한 푼 못 쓰게 막고 있어요.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400만 원이요? 저는 비웃으며 핸드폰 계산기를 켰어요. 박준호 씨 한 달 담뱃값 60만 원, 술값 40만 원, 친구들이랑 노름하는 데 쓰는 돈이 최소 100만 원. 남은 돈으로 아파트 대출이자 갚을 수나 있겠어요? 지난달 이자도 제가 100만 원 보내줘서 겨우 막았는데 송금 내역 보여드릴까요? 이웃들이 어머나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위층 아주머니가 상황을 잘 아는 듯 말했죠. 저 집 대출금 이자만 한 달에 250만 원은 될 텐데 아들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겠네. 박준호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는 김영숙 여사를 잡아 끌며 말했죠.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김영숙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제 코앞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년아, 여자가 돈 좀 번다고 하늘 무서운 줄을 몰라. 우리 준호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당장 계좌 풀고. 안 그러면 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너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 마침 잘 됐네요. 저는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저희 회사는 21층이고 CCTV도 완벽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가서 마음껏 소란 피우세요. 그때 제가 어머님이 제 월급 통장 노리고 계략 꾸미신 이 녹음 파일 틀면 과연 누가 더 망신을 당할까요? 그녀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요. 그녀는 누나를 굴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게 돈 귀한 줄만 알고 남편 돈까지 뺏어가네. 돈 귀한 줄만 아는 며느리요. 저는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지난달에 박준호 씨 통해서 시동생 게임기 사준다고 600만 원 받아가셨죠? 그거 제 프로젝트 보너스였어요. 어머님이 차고 계신 그 금팔찌 350만 원짜리 제 연말 보너스로 산 거고요. 그리고 친정에 몰래 숨겨두시니 0만 원은요? 은행 거래 내역서 뽑아다 드릴까요? 김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팔촌 아저씨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죠. 유진아, 그래도 한 식구인데 돈 문제는 서로 상의해서. 상의요? 저는 일어섰어요. 당신들이 저를 속일 때 저랑 상의하셨어요? 친척 16명 데리고 와서 사표 내라고 협박할 때 저랑 상의하셨냐고요? 박준호가 몰래 돈 빼돌릴 때 저랑 상의했냐고요? 박준호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방망이로 그를 막아섰어요. 이제 폭력까지 쓰시겠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그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네가 뭔데 마음대로 동결시켜? 공동 재산?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결혼 전에 재산 공증 다 받았어요.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 그리고 제 예금은 전부 제 개인 재산입니다. 결혼 후에 번제 월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혼전 계약서 썼던 거 잊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결혼할 때 그는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좋다며 제 월급은 제가 알아서 관리하라고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했었죠. 그때는 그 말에 감동했었는데 지금 보니 전부 계략이었네요.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방망이를 내렸어요. 3일 뒤 구청에서 봅시다. 이제 제발 이웃들 좀 쉬게 해주시죠. 김영숙 여사는 생떼가 통하지 않자 갑자기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 계좌 기어코 풀고 만다. 저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둔 뒤 핸드폰을 들어 112에 신고했어요. 네, 112죠?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주소는 그녀는 막 제 핸드폰에 손을 대려다 신고, 전화를 듣고는 겁에 질려 손을 뗐어요.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불법으로 남의 집에 쳐들어왔는데 신고도 못하나요?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말했어요. 경찰 곧 도착할 겁니다. 며칠 빵에 있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당장 나가세요. 이웃들도 최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어서 가보세요. 정말 경찰 오면 골치 아파져요. 김영숙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두고 봐. 내가 이대로는 안 물러나. 언제든지요. 저는 그들이 쫓겨나듯 나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닫았어요. 문에 기댄 채 속이 후련해졌죠. 막 한숨 돌리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은행이었죠. 이뮤진 고객님. 남편분께서 계좌 동결이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해제를 요청하셨는데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동결한 겁니다.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전화해도 응대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집에 있는 모든 통장과 카드를 찾아내 금고에 넣었어요. 정말이지 지난 세월 동안 제 눈이 멀었었네요. 이런 집안에 소가 넘어갔다니. 그때 친구가 도착했어요. 집 안꼴을 보더니 분노를 터뜨렸죠. 이 집구석 진짜 최악이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본 변호사 이 분야 최고야. 그 인간들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어줄게.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 전부 다 받아낼 거야. 저는 장부를 꺼냈어요. 지난 3년간 내가 그 집에 쓴 돈이 총 1억 1천만 원이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친구가 장부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어요. 세상에 넌 시집을 간 게 아니라 그냥 왼수들을 먹여 살린 거네.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계좌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준호 내일 월세 내야 하는데 본인 월급 있잖아요. 400만 원으로 월세도 못 내요? 제가 비웃으며 말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어요. 그 월급 내가 받아서 준서 도박빚 담는 데 다 썼다.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박준호의 월급이 아무리 생활비로 부족하다 해도 월세도 못 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전부 시동생 빚 갚는데 들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고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잘했어. 저런 인간들한테는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이 싸움 절반은 이미 이겼어요. 이제 남은 건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얼마나 쓴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데 건물 입구에 박준호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유진아, 집에 가자. 엄마가 잘못했대. 다시는 사표 내라고 안 하실 거야. 늦었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3일 뒤 구청에서 봐. 그리고 다시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기회? 당신이 몰래 돈 빼돌릴 때 나한테 기회를 준 적 있어? 당신 엄마가 친척들 데리고 와서 날 협박할 때 나한테 기회를 줬냐고? 박준호, 우리 끝났어. 저는 그를 뒤로하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박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분명히 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겠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저에겐 증거가 있고 돈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킬 힘이 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부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임 팀장,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직 자신들을 기만하는 가족밖에 없는 박준호와는 다르게요. 업무 시간 내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 번 울렸어요. 전부 차단했죠. 김영숙 여사와 박준호일 게 뻔했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었죠. 점심시간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변호사 말이 이런 경우엔 이혼할 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대. 그리고 그쪽에서 재산 빼돌린 증거가 확실해서 법원에서도 네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더라. 알았어. 고마워.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의는 제 편일 거예요. 저를 기만한 자들은 머지않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퇴근 후 회사 밖으로 나오자 김영숙 여사와 박준호가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유진아, 내가 잘못했다. 박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자. 다시는 엄마가 너 힘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김영숙 여사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사표 내라고 닥달해서 미안하다. 제발 우리 준호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오. 저는 그들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진작에 뭘 하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용서?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주죠? 당신들이 나 몰래 빼돌린 내 돈은 누가 갚아주고요? 박준호, 더 이상 연기하지 마. 3일 뒤 구청에서 봐. 저는 그들을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기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요. 차에 앉아 백미러로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았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전부 자업자득이니까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제 일을 하고 제 삶을 살 거예요. 저를 기만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도록 저는 더 멋지게 살아갈 겁니다. 차가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백미러에 박준호의 흰색 차가 보였어요. 저는 비웃으며 엑셀을 밟았죠.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뒤따라왔고 결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저를 쫓아왔어요. 제가 막 차를 세우자 그가 달려와 제 차 문을 잡아당겼어요. 임유진, 오늘 똑똑히 말해.
그 돈 처음부터 네가 다 독차지하려고 계획한 거 아니야?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문을 밀어 열었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계획?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은행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네 눈으로 직접 봐. 이건 네가 작년에 당신 엄마한테 몰래 송금한 0만 원이야. 생활비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당신 동생 결혼 자금 아니었어? 거래 내역서가 바닥에 흩날렸고 맨 위에는 선명한 송금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그는 허둥지둥 종이를 주우며 말했어요. 너 이걸 언제?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계좌를 동결시킨 줄 알았어? 저는 하이힐을 신고 그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네가 매달 당신 엄마한테 보내는 용돈 100만 원.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뿌리는 돈 봉투. 3년 동안 합쳐서 0만 원이야. 전부 내 돈으로 한 거 맞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벌벌 떨며 종이를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봤죠. 우리 엄마야. 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네가 돈 많이 버니까 집안에 좀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 보태는 거?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네가 나한테 맡겨뒀더니 0만 원짜리 펀드를 몰래 해지해서 당신 동생 도박빚 갚아준 거. 이것도 보태는 거야? 그 서류는 펀드 해지 영수증과 그의 동생이 쓴 차용증이었어요. 마치 두 대의 따기처럼 그의 얼굴에 날아갔죠. 그는 벌떡 일어나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어요. 박준호, 이 증거들 내가 이미 열부 복사해뒀어. 한 분은 변호사한테, 한 분은 회사 금고에, 나머지는 누구한테 보냈을 것 같아? 그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너, 뭘 어쩌려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저는 바닥에 거래 내역서를 주워 먼지를 털었어요. 그냥 똑똑히 알려주려고. 내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네가 몰래 재산을 빼돌릴 때부터 이런 날이 올 거란 각오는 했어야지. 그때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김영숙 여사가 보온병을 들고 나타났어요. 유진아, 내가 너 주려고 닭죽 끓여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온병이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닭죽이 사방으로 튀었죠. 이게 다 뭐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너 정말 제 돈에 손댄 거니? 박준호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어요. 엄마, 제 말 듣지 마. 다 조작한 거야. 이혼해서 재산 다 가로채려고 저러는 거라고. 조작?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죠. 엄마, 그이 0만 원은 이미 해지해서 줬어요. 준서한테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 마. 내가 잘 타이를게. 근데 유진이는 아직 모르지? 걔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 0만 원 없어진 거 알지도 못할걸요. 김영숙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한 적 없으시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그녀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난달 15일 부엌에서 준호 씨랑 통화하신 내용인데요. 통신사의 통화 기록 조회해 드릴까요? 주차장을 지나가던 차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였죠. 저 남자 진짜 쓰레기네. 마누라 돈으로 동생이나 챙기고 박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돈 다 갚을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응. 갚는다고?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뭘로 갚을 건데? 당신 월급 400만 원으로 엄마랑 동생 뒤치다꺼리 하고 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 나한테 수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김영숙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유진아,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부부로 산 세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날 속이고 이용할 때 부부로 산 세월 같은 건 생각 안 나셨어요? 박준호, 일어나. 여기서 추하게 굴지 말고 3일 뒤 구청 앞에서 봐.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저는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그러자 박준호가 바닥에서 일어나 제 다리를 붙잡았죠. 이혼 못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혼은 절대 못해. 그럼 죽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안 놓으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의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구겨진 바지를 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김영숙 여사가 박준호를 때리고 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바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어머니의 화풀이를 다 받아주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증거들을 다시 정리해 금고에 넣었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임유진 씨, 박준호 씨 계좌를 조회해 봤는데 최근 6개월간 어머니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했더군요. 총액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전부 재산 빼돌리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000만 원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찾아낸 건 4,000만 원이었거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로 보냈대요? 동생 박준서 씨 계좌로요. 명목은 대여금이었지만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 불법 이전으로 간주되어 박준호 씨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이 후련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문득 생각이 나서 박준호의 회사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그가 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어쩐지 이혼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니. 제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조차 건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죠.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방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인데 의사가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내라고 해. 혹시 안 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어요. 당신 엄마지. 내 엄마 아니야. 당신 한 달에 400만 원 번다며. 알아서 해결해. 나 돈 없어.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어요. 회사에서 곧 잘릴 것 같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비웃었어요. 당신이 직장을 잃는 건 당신 사정이야. 나한테 단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임유진,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날 속이고 이용할 때부터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어. 박준호, 알아서 잘해봐.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압박해 올 거란 걸 알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회사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에서 박준호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왔어요.
저는 경비팀에 그를 회의실로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먼저 회의에 참석했죠. 업무를 마친 뒤에야 저는 천천히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회의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퀭했어요. 밤을 샌 듯 보였죠.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아, 엄마는 아직 병원에 계셔. 제발 1,000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안 빌려줘.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말 당신 엄마가 걱정되면 당신이 타고 다니는 0만 원짜리 차를 팔든가 아니면 동생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을 다시 받아오든가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 차는 출퇴근해야 해서 안 돼. 그가 소리쳤어요. 결혼 자금도 이미 줘버려서 돌려받을 수도 없어. 그럼 나도 방법이 없네. 저는 일어섰어요. 볼 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 나 바쁘거든. 유진아,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너 정말 우리 집안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날 죽이려고 한 건 당신들이잖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박준호,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돈은 안 빌려줘. 이혼은 반드시 할 거고 한 번만 더 날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어요. 오직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저는 제 원칙을 지킨다면 반드시 그들에게서 벗어나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준호가 자기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1,000만 원 마련했대. 어머니 입원비 냈다고 하더라. 알았어. 저는 그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일 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퇴근 후 회사 밖으로 나오자 박준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유진아, 이건 내 차 담보 대출 계약서랑 내가 쓴 차용증이야. 내가 나중에 돈 꼭 갚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안 될까? 기회는 구걸에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박준호, 정말 진심이었다면 나를 속이기 전에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매달리는 건 너무 늦었어. 저는 그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따라오지 않았죠.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도 이제 곧 끝이 보이네요. 머지않아 저는 완벽하게 그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수요일 아침, 제가 막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임 팀장님, 로비에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팀장님을 만나겠다고 난리예요. 시댁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비웃었어요. 김영숙 여사, 결국 올 것이 왔군요. 경비팀에 연락해서 막으라고 해요. 절대 올려보내지 마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팀장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로비에 드러누워서 우시겠대요. 팀장님이 불효자라고 소문내시겠다고. 회의실에 있던 협력사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10분 내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가 떠들썩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김영숙 여사는 회전문 옆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부짖고 있었죠.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회사 이뮤진이라는 여자가 돈 좀 벌었다고 시어미도 몰라보고 남편을 내쫓으려 해요. 병든 시어미를 나 몰라라 한다고요. 그녀가 데려온 셋째 고모님과 팔촌 아저씨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고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옆에 서 있었지만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소라는 이제 그만 피우시죠. 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김영숙 여사는 저를 보자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네가 드디어 나왔구나. 이 불효 막심한 년. 오늘 당장 나랑 집에 가서 날 봉양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테다. 죽고 싶으시면 다른 데 가서 죽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난달 15일 부엌에서 유진이는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데 이 0만 원 없어진 거 알지도 못할 걸요라고 하셨죠. 3일 전에는 친척 16명을 데리고 와서 걔가 사표만 내면 월급 통장은 바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면 우리 준서 장가 보낼 수 있겠다 라고 하셨고요. 이 녹음 3번 연속으로 틀어드릴까요? 누가 옳은지 다 같이 한번 판단해 보게요. 맑은 녹음 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영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그녀의 눈은 동그래졌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카메라를 그녀에게 돌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며느리 돈 뜯어내려고 쇼한 거였네. 저런 시어머니 진짜 무섭다. 셋째 고모님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우리가 어른인데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른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작년에 저한테 빌려가신 150만 원은 아직 안 갚으셨던데 지금 여기서 이자까지 계산해 드릴까요? 그녀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김영숙 여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어요. 너랑 나랑 오늘 같이 죽자. 저는 가볍게 몸을 피했고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어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죠. 경비팀. 저는 제 사원증을 꺼내 보였어요. 이분들 전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에 출입 금지시켜 주시고요. 만약 또 소란을 피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비원 2명이 김영숙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았고 팔촌 아저씨와 셋째 고모님은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고 보자며 중얼거렸죠. 박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경비원에게 등을 떠밀려 쫓겨났어요.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뮤진, 너 정말 독하다. 당신네 집안의 계략에 비하면 이건 자비로운 편이지.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오후 2시 구청 앞에서 봐. 늦지 마. 회의실로 돌아오자 협력사 사장님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임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집안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회의 계속하시죠. 그날 회의는 놀랍도록 순조로웠고 협력사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그들은 제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자 동료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행정팀 직원이 제게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죠. 팀장님, 아까 정말 멋있었어요. 그 녹음 파일 딱 트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런 인간들은 그렇게 다뤄야 해요. 저는 음료수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속이 후련했죠. 오후 1시 반 저는 구청 앞에 미리 도착했어요.
박준호는 10분 늦게 나타났죠.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 병원에 계셔. 그는 제게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며칠만 더 미루면 안 될까? 안 돼.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도장 찍어. 그래야 당신도 어머니 간호하러 갈 수 있잖아. 그는 서류에 적힌 재산 분할 없음이라는 문구를 쳐다보며 손을 벌벌 떨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치의 여지도 안 남겨둘 거야? 여지는 서로 남겨주는 거야. 저는 그에게 펜을 쥐어줬어요. 당신이 몰래 내 돈 빼돌릴 때 내게 여지를 남겨줬어? 당신 엄마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날 협박할 때 내게 여지를 남겨줬냐고? 그는 이를 악물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대로 뒤돌아섰어요. 구청 문을 나서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온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축하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해방됐구나.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내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자. 좋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장소는 네가 정해. 시간 맞춰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3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죠. 하지만 김영숙 여사네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마음 약한 이뮤진이 아니니까요. 재판날 박준원의 식구들이 모두 법원에 나타났어요. 김영숙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정말 아파 보였죠. 시동생 박준서는 옆에서 저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고 박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박준호의 변호사는 제가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 몇 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주장했어요. 판사님, 피고의 아내 이뮤진은 혼인 기간 중 친구에게 수차례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총액이 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제 변호사는 비웃으며 제 급여 명세서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제 의뢰인은 월 평균 급여가 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은 두세 달치 월급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송금은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여기 계약서가 증거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박준호가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을 제출했죠. 반면 제 의뢰인의 남편 박준호는 혼인 기간 중 어머니와 동생에게 수차례 거액을 송금했으며 그 총액이 0만 원을 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재산은닉 행위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고 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판사는 박준호의 주장을 기각하고 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그가 빼돌린 0만 원을 제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판결이 내려지자 김영숙 여사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저 여자한테 돈 받아먹었지. 뇌물 받은 거 다 알아. 항소할 거야. 법원 경위들이 즉시 그녀를 제지했어요. 법정 모독 행위를 계속하시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김영숙 여사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저를 맹렬하게 쏘아보고 있었죠. 박준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어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동정심 대신 통쾌함을 느꼈어요. 이 지긋지긋한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박준호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박준호 명의의 재산이 모두 동결되었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죠.
그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박준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죠.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우리 집 좀 봐줘.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봐달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들이 날 속이고 이용할 때 날 봐준 적 있었어? 박준호, 어떻게 내 돈을 갚을지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정말 돈이 없어.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 병원에 계시고 동생은 또 사고를 쳤어. 정말 방법이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야. 저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호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와 김영숙 여사, 그리고 박준서는 허름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죠. 김영숙 여사는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었고, 박준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모두 자업자득이니까요. 제 삶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어요. 저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졌죠. 곧 승진하여 연봉도 3억 원으로 올랐어요. 저는 여가 시간에 요가와 서예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냈죠.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가끔 박준호네 식구들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그들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박준호와 마주쳤어요. 그는 낡은 경비원 복장을 하고 백화점 입구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어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저를 기만할 생각 대신 진심으로 저를 대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인생의 만약은 없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백화점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죠. 제 미래는 앞으로 더욱 빛날 거예요. 남에게 기대는 대신 오직 제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삶이니까요. 이 막장 드라마는 그들의 완벽한 패배로 끝났고 저는 드디어 제가 꿈꾸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박준호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 날 팔촌 아저씨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유진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하다가 잠시 펜을 멈췄어요. 영숙이 그 여자가 비자금을 숨겨뒀어. 옛날 집 동쪽 방 3번째 벽돌 뒤에 양철 상자에 넣어뒀다고 하더군. 한 일, 500만 원은 될 거야. 얼마 전에 나한테 자랑하면서 그게 준서 마지막 살길이라고 하더라.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쩐지 김영숙 여사가 병원에 있을 때 그 돈은 절대 쓰지 않으려 하더라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아, 그리고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라. 그는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그 옛날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팔촌 아저씨가 말한 곳에서 녹슨 양철 상자를 찾아냈죠. 상자 안에는 현금 400만 원과 0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김영숙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 상자가 열린 것을 보고는 이성을 잃었어요. 누가 말했어? 너지, 이 늙은이야. 그녀는 팔촌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죠. 팔촌 아저씨는 사람들 뒤에 숨어 소리쳤어요. 네가 아플 때 그 돈 안 쓰고 숨겨둔 거잖아. 누구 탓을 해. 처음부터 네가 준호 부추겨서 유진이 등쳐먹을 생각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셋째, 고모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는 좋게 해결하라고 했는데 형님은 뒤로 돈이나 숨기고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친척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영숙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유진이 사표 내라고 할 때 형님이 그랬잖아요. 걔 연봉 높으니까 뜯어먹어야 한다고. 준서가 도박으로 돈 다 날린 것도 형님이 계속 돈 대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찾아가서 소란 피우면 한 사람당 20만 원씩 준다고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줬잖아요. 김영숙 여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편이었던 친척들의 비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박준호는 옆에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집행관이 돈을 세어보고는 박준호에게 말했어요. 총이 400만 원입니다. 배상금에서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은 한 달 안에 갚으십시오. 돈 없어요. 정말 돈 없다고요.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데 그것까지 뺏어가야겠어요? 노후 자금이요. 저는 비웃으며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지난달에 박준서가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 노후 자금으로 오토바이 한 대 뽑으셨던데 제가 몰랐네요. 사진 속에서 박준서는 화려한 여자와 함께 새로 뽑은 오토바이 옆에서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김영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뻔했어요. 집행관은 돈을 챙기며 말했어요. 박준호 씨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것을 보며 팔촌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손을 비볐어요. 유진아, 걱정 마세요. 저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100만 원입니다.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유진이 네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친척들은 결국 이익을 좇을 뿐이죠. 김영숙 여사 편을 들었던 것도 지금 제 편을 드는 것도 전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일 뿐. 회사로 돌아오자 비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팀장님, 방금 박 변호사님께 전화 왔었는데 박준호 씨 변호사가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배상금을 좀 깎아줄 수 있냐고요. 단 한 푼도 안 돼.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딴 생각 말고 돈이나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박준서였죠.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오토바이 팔아서 60만 원 만들었는데 이거라도 드릴 테니 제발 우리 형 구속만은 막아주세요. 안 돼.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가 내 돈으로 도박을 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저녁 무렵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박준호가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을 지었어요. 진작에 잘했어야지. 재판 3일 전 박준호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라며 흐릿한 녹음 파일 하나를 제출했어요. 제가 협력사 사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죠. 제가 혼외정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무효로 하려는 속셈이었어요. 이거 조작된 거네요. 저는 녹음 파일을 듣고 웃었어요. 이건 지난달 프로젝트 축하 파티 때 녹음된 거잖아요. 다들 있는 자리에서 나눈 업무적인 대화를 이렇게 편집하다니. 수준하고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분들과 연락했습니다.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 변호사가 그들에게서 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돈, 김영숙 씨가 숨겨뒀던 돈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재판날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세요. 재판 당일 김영숙 여사는 휠체어에 억울하다는 팻말까지 목에 걸고 나타났어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제 아들 돈을 다 뺐고 밖에서는 다른 남자랑 바람까지 피웠다고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정숙, 피고 측 증거를 제출하세요. 박준호의 변호사가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는 사장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제 마음 아시죠? 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죠. 제 변호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 녹음 파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저희 측에 원본 파일과 증인이 있습니다. 협력사 사장님과 동료 3명이 차례로 증언했고 완전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실이 명백해지자 박준호의 변호사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김영숙 여사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어요. 이 요망한 것. 내가 네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테다. 법원 경위들이 신속하게 그녀를 제압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발악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긴 거잖아. 네가 우리 집 돈 다 뺏어간 거잖아. 제가 돈을 뺏었는지는 증거가 말해주겠죠. 저는 김영숙 여사가 비자금을 숨겨둔 사진과 박준서의 도박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피고 측은 재산을 은닉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를 무고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박준호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판사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판사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할 테니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죄를 인정하자 김영숙 여사는 울음도 잊은 채 휠체어에 탄 주저앉았어요. 결국 판사는 박준호에게 남은 배상금 600만 원을 15일 내에 지급하고 증거 조작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김영숙 여사는 사법 방해 혐의로 7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죠. 판결이 내려지자 박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영숙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어요. 법원을 나오자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속 시원하게 끝났네요. 이제 저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저는 법원 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팔촌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진아, 영숙이 그 여자가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너희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더라.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회사 경비팀에 연락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런 인간들을 상대할 때는 결코 방심하면 안 되니까요.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리자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행정팀 직원이 제게 서류를 건넸죠. 팀장님, 다음 주 제주도 워크숍 계획안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다들 고생했으니 푹 쉬고 옵시다. 김영숙 여사가 구류된 지 7일째 되던 날, 저는 파출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가 풀려나자마자 제 회사 건물 앞에 와서 이뮤진은 돈을 갚아라는 팻말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후문을 통해 회사로 들어와 사무실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김영숙 여사는 화단에 앉아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팔촌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저씨, 김영숙 여사가 저희 회사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와서 좀 말려주시겠어요? 30분도 안 되어 팔촌 아저씨가 도착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죠. 저는 사무실 스피커를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소리쳤어요. 거기서 소란 피울 시간에 옛날 집에 숨겨뒀던 비자금이 400만 원이나 먼저 갚으시죠. 당신 아들 박준서가 그 돈으로 산 오토바이, 판돈 60만 원도 같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김영숙 여사의 얼굴은 시뻘개졌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박준호가 갚아야 할 배상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못 갚으면 내일부터 구치소 신세지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는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곧이어 낡은 자전거를 탄 박준호가 도착했죠. 그는 자루에 든 돈을 내밀며 말했어요. 집에 남은 거 다 팔아서 1,000만 원 겨우 만들었어. 이것부터 먼저 갚으면 안 될까? 1,000만 원이요. 나머지 600만 원은요. 박준서한테 도박이라도 한 판에서 따오라고 하시게요? 박준서 이야기가 나오자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박준서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선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그날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도착했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박준호는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김영숙 여사는 경찰차를 쫓아가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저는 사무실 스피커를 껐어요. 박준호네 집 경매 후 남은 돈 60만 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지시했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덕을 쌓을 기회를 주는 셈이었어요. 며칠 뒤 김영숙 여사가 박준호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옛날 집터까지 팔려다 사기를 당했고 사기꾼과 다투다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밤 팔촌 아저씨가 제게 전화해서 말했죠. 유진아, 영숙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어요. 후회는 너무 늦었죠. 반년 후 저는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다가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해변에 누워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죠. 박준호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척 거칠었어요. 유진아, 나 출소했어. 아, 그래. 엄마,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알았어. 다른 할 말 있어?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서 새 출발하고 싶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저는 다시 승진하여 연봉이 4억 원으로 올랐고 서울 중심가에 더 큰 아파트를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누군가 박준호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고 했어요. 박준서는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켜 형기가 늘어났다고도 했죠. 그들의 소식은 이제 제게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했어요. 학회가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협력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임 대표님, 듣자 하니 전 남편이 회사 앞에 와서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다가 경비원들에게 쫓겨났다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마 돈 빌리러 왔겠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말 대단한 멘탈이십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뒤집어졌을 텐데요. 가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자,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하여 잔을 부딪히는 순간 흰 셔츠를 입고 평생 잘해주겠다며 웃던 박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혼이 이런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활짝 피어나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들고, 당신이 강해지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과거에 버려두고 제 인생은 이미 다음 장으로 넘어갔으니까요.